네, 안녕하세요. 우리 미련하게 공부하고 요령있게 시험 보자. 국어 강사 정원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보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3 선배들이 아니면 뭐 N수생 선배들이 6월이다 하면은 평가원 시험이에요 해가지고 굉장히 떠들썩해서 약간 중요한 모의고사인가 같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그냥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현재 수능 국어 어떤 뭐 영역별로 뭐 화법과 작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문법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문학, 그다음에 독서 이런 영역들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용도로 써주시면 되는 모의고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재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잘 준비하시다가 이따가 이제 좀 간단히 또 다시 한번 말씀 마지막에도 드릴 텐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고2 방학은 여름방학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재학생들은 내가 재학을 하는 기간 동안은 내신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방학을 이용해서 수능 공부를 조금 보완을 한 다음에 이제 고3 때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이렇게 조금 더 열심히 하시게 되는데 물론 내가 지금 당장 고3 수능 국어가 완성이 돼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고3 딱 들어갔을 때 고2 겨울방학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마친 뒤로부터는 바로 여러분을 고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방학은 우리 이번 기말고사를 마친 뒤인 바로 이번 여름방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국어를 완성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내가 고3에 들어가셔서 생각보다 여러분 시간 없으실 거거든요. 왜? 고3 때 그렇다고 내가 내신을 안 보나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능 공부와 그 다음에 내신 공부 그 다음에 어떤 수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고3 때까지, 고3 되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날 때까지 국어를 완성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약점이 없이 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고전이 너무 약해. 그러면 그거 보완하느라 1년이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혹은 내가 뭐 비문학 중에서 어디가 약해, 뭐 내가 사회 지문이 약해, 아니 인문 지문이 약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 하나를 한눈만 팬다의 느낌으로 딱 그것만 없애고 고3에 돌입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수월한 수험생활 보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여름방학 때 뭘 하고 이제 내가 2학기 들어간 다음에 이제 고3을 맞이하면 좋을까를 고민하실 수 있는 딱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전에 내가 수능 국어 중에서 어떤 영역이 조금 약하구나. 그것 중에서 가장 이제 내가 좀 약한 부분이 큰 것 있죠? 가장 큰 약점. 우리 그 파트를 딱 잡으셔가지고 골라 잡으셔서 걔를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렇게랑 추가적으로 문법 완성해 주시면 좋겠죠 정도. 우리 그런 정도로 자기 진단을 하시고 내가 여름방학 때 뭘 하고 고3을 넘어갈 것인가 우리 그거를 결정하는 용도로 해당 모의고사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주요 문제들만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우선 문법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번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 12번 뭐 이런 거는 뭐 이걸 기억과 니은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나나요? 라고 되어 있을 때 우선 얘는 그냥 연음이니까 따로 필요 없을 거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자음근 단순화가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그런 다음에 그럼 앞자음이 탈락하나요? 우리 이거 긍는이 되잖아요. 자음근 단순화 일어나고 니은에 영향받아서 비음화 일어나고까지가 있을 거니까 앞자음 탈락이다. 좋습니다. 네, 우리 그러니까 이거 좋네요. 여기로 내려오겠네요. 긍는이. 우리 그 다음에 넓다 같은 경우는 이거 물론 된소리 되기 일어나고 여기서 자음근 단순한 거 맞는데 넓다 해가지고 앞자음 탈락이 아닐 테니까 그쵸? 우리 그래서 우리 얘도 안 되겠고요. 우리 얘는 자음근 단순화 좋고 그 다음에 앞자음 탈락인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얘는 다른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들 정답 3번 골라주셨으면 됐겠죠? 그래서 넓다가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긍는이 여기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보고 싶은 게 14번과 15번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선 관형절, 안긴 문장이잖아요. 해당 어떤 개념은 오답이 잘 나옵니다. 빈출되는 개념인데 오답도 항상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안긴 문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관형절을 한 번씩만 사용하자라고 2번도 안 된대. 언제나 안긴 문장을 잡으시려면 그냥 기본 안은 문장의 꼴을 먼저 잡아야 돼. 서술어, 주어 먼저 잡으세요. 우리 서술어가 되겠고요. 그분께 이제 서술어, 주어. 그럼 언니가 무엇을 누구에게 드린다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어떻게 될 거다? 이제 만든 선물.
그 다음에 어떤 그분은 뭐 그분은 은사이시다 라고 관형절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게 서술격 조사 은사 뒤에다가 서술격 조사 이다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술격 조사인 경우에는 은으로 현재 시제 그럼 예 현재 시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만들다 이건 이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이 탈락하고 니은이 붙은 케이스가 되겠죠. 즉 이거는 이 선물을 지금 만든 게 아니라 아까 만들어둔 상태가 지금 지속된 거죠. 완성된 상태가. 그래서 얘가 과거다 해서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간단히 가보면요. 이제 친구가 미소를 지었다가 될 텐데 우선 밝은 미소가 될 거고요. 관형절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얘 형용사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까지를 보시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아무 말도 없이가 관형절은 아니지만 네, 부사절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닫았다. 이제 서점이 문을 닫다기 때문에 내가 책을 사던 관형절 안아주셔야겠어요. 과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따로 이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 안겨있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말이다. 이 말은 자주 듣던 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주어 서술어일 테니까 어떤 말? 내가 자주 듣던 말이라고 과거 관형사절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빠가 어떤 오빠? 집에 들어온 오빠. 우리 둘 다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근데 이 말이니까 어떤 말? 집에 들어온 오빠가 한 말. 그래서 여기까지도 들어가 있네요. 해서 관형절이 3개 들어가 있는 것까지로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목록을 누가는 생략되어 있고 목록을 만들다가 되기 때문에요. 해서 최근 출간된 소설 작품을 위주로 검색할 목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래 시제가 되겠죠. 우리 미래 시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 여기도 있어요. 최근 출간된 소설 작품이라고 여기까지도 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까지로 보셔서 어쨌든 정답 1번인 거 골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안긴 문장을 잘 잡는지는 언제나 아는 문장의 서술어가 먼저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의 주어에서 아는 문장의 꼬라지를 먼저 잡아야지 괄호를 정확히 칠 수 있어요. 우리 그거를 확인 잘 해주시고 1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용언, 보조용언도 오답이 잘 나오는 파트예요. 이거 좋은 문제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우리 읽어주시다 같은 경우 읽어주다 이거 본 보조잖아요. 본 보조용언 이거 진짜 준 게 아니니까 우리 본용언, 보조용언 어차피 용언이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원칙, 붙여쓰기도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괜찮겠고요. 그다음 우리 2번 주고 갔다. 우리 주고 갔다는 주고 나서 가다, 주고 집에 가다 둘 다 돼. 사이에 다른 성분 삽입 가능하니까 둘 다 본용언이겠다 해서 무조건 띄어쓰기만 돼야겠죠. 해서 정답이 2번이겠습니다. 보조용언이 아니니까. 우리 이거 보면은 덤벼들어 보다가 우선 덤벼들다와 보다야. 우선 얘 보조용언이에요. 근데 문제는 덤벼들어 도 뭐예요? 덤비다와 들다가 합쳐진 거잖아. 결국에 얘 자체도 합성용언이기 때문에 이때는 꼭 띄어쓰셔야겠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즉 합성이 여러 번 된 거죠. 겹쳐서 여러 차례 거쳐서. 해서 우리 3번도 이제 띄어써야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읽어도 보다. 우리 읽어보다기 때문에 우리 이거 보조용언 맞는데 문제는 조사 있을 때는 띄어 써줘야 돼요. 왜? 조사라는 것도 하나의 단어기 때문에 품사기 때문에 걔는 이제 각 단어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사만 붙여 쓴다라고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조사 뒤에 다른 애 왔어? 다른 단어야? 그럼 띄어 쓰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듯하다면 붙여 써도 되는데 도라는 보조사 들어갔어. 똑같아요. 얘도 띄어 써주셔야 됩니다. 듯 뒤에 이제 하다라는 접사 붙여서 듯하다는 붙여 쓰는 게 맞지만 듯 뒤에 도라는 보조사가 들어간 경우에는 꼭 띄어 써줘야겠다. 왜? 조사도 하나의 품사니까 단어니까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2번인 것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쭉 가보다가 어디를 가보려고 하냐면요. 26에서 30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28과 29번 이 독서 영역이 지문이 길게 나왔어요. 되게. 네. 지문이 되게 길어서 여러분들이 정보량이 조금 많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법지문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계속 분화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있을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라는 게 계속 분화되기 때문에 지문이 긴 순간 조금 짜증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특히 우리 그런 와중에 28, 29 같은 케이스는 좀 오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언제나 비문학 같은 경우는 본문을 독해가 다 잘 됐어. 이해 다 잘 됐어. 근데 문제만 틀린다는 없어요.
내가 본문 독해가 덜 됐으니까 문제를 틀리는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서 저랑 본문을 같이 한번 보고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어야지 너네가 읽을 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내가 스무스하게 풀 수 있어 를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우리 본문 제가 읽는 것 한번 선보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읽었던 거랑 어떤 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갑시다. 토지를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거래를 하고 끼기가 어렵다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리제도가 화제인가 봐요.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법률 행위를 하고 발생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오케이, 우리 이거 대리인하니까 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인 있고요. 당연하죠. 당연히 이제 행위는 대리인이 해줄 거지만 그거에 대한 일은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예를 들어가 나왔다라는 것은 나 방금까지 나온 어떤 이런 추상적인 정보 구체화를 해줘라는 거니까 땡큐 하면서 천천히 씹으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A가 집을 지을 땅을 사달라고 B에게 위임장을 써주면 그러면 이거 위에 거 끌고 내려와야지 예시. 얘가 본인이고요. B가 바로 대리인이겠죠? B는 A의 대리인이 되어 A의 이름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바로 법률 행위가 되겠죠. 이걸 쓰면서 할 필요는 없는데 끌고 내려서 이걸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방금 나온 정보 구체화하라는 게 예를 들으니까 끌고 내려오시면서 이때 A는 매매 계약의 본인으로서 우리 본인이었죠. C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이게 바로 뭐겠어요? 법률 효과에 대한 얘기겠죠.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게 바로 효과에 해당하겠다. 그래서 어떤 게 법률 행위고 어떤 게 법률 효과인지 혹은 본인과 대리인이 누군지 이런 것들 보시고 이와 같이 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그가 대리한 본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인 대리권이 있어야 된대요. 권한이 그냥 막 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범위 안에서 해야 된대요. 또한 계약서에 A의 대리인 B라고 기재하는 것 같이 상대방에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C가 상대방이 되겠죠. 상대방에게 누구인지 나 대리인이야 라고 밝혀야 된대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까지 대리제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딱 와닿는 직관적으로 아마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리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법률 대리인이 그거 잡아주시고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하거나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이제 범위를 넘어서 아까 얘기 두 가지 했어.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 그대로 끌고 내려오면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가 안 되는 케이스죠? 라는 문제. 그 다음에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아까 문단 걸 끌고 온다는 표시예요. 이거를 이제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범위를 넘었다라는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권대리라고 권리가 없는데 대리한다라고 하겠죠. 원칙적으로는 무권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으며 우선 법률 효과 발생 안 한대요라는 거 하나 잡아줘요. 아까 법률 행위 자체는 뭐라 그랬어요? 법률 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법률 효과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였어요. 근데 본인에게 이제 법률 효과가 안 발생해. 또한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 행위이므로 대리인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대리인도 법률 효과를 이제 효과를 발생하지 않고요. 이로 인해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은 거래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서 손해를. 그럼 상대방은 그쵸? 우리 문제가 생긴데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리권의 수여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상대방에게 책임으로 전적으로 지게 한다면 이 대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치?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대리권이 없었대. 그래갖고 무권대리를 해가지고 이거 없어진대. 그럼 나 갑자기 그쵸? 우리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케이스. 따라서 민법에서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대리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게 규정돼 있다. 표현 대리를 규정하고 있대요. 새로운 게 나오죠. 보호하기 위한 장치겠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이에 본인에게 엄청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지금 본인, 대리인, 상대방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책임이 있대. 그런 문제가. 우리 그런 경우에 무권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우리 그런 책임이 만약에 있다면 아까 뭐라 그랬어? 무권대리 같은 경우는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도 그다음에 대리인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책임이 있다고 한대요.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게 한다는 소리죠.
표현 대리는 대리인에게 권리 있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제 부주의해서 몰랐어. 상대방 잘못이었어. 그러면은 이게 성립하지 않는데 표현 대리가. 왜? 표현 대리가 상대방은 그거 보호하기 위한 거였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어. 그럼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 인 거겠죠? 네. 또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만약에 성립해도 주장을 굳이 할 필요 하지 않아. 그러면 책임을 안 져도 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본인이 이제 억울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요. 민법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서 규정한대요. 그럼 세 가지를 구분해 줘야겠죠? 첫째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로 이제 이게 사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이거 여러분들 딱 직관적으로 안 와놨잖아요. 그 뒤에를 잘 봐줘야죠. 본인인 A가 실제로는 B에게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수여했다고 통지했고 그럼 A 잘못이지 이에 따라 C가 B를 A의 대리인으로 오해해서 체결한 경우는 표현들이 성립. 왜? 이거 상대방 잘못이 아니라 A 잘못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B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A의 행동 때문에 우리 이런 외관이 A의 행동에서 기인한 거잖아요. 오인하게 한 거니까. 그래서 A에게 책임을 묻습니다라는 거. 둘째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로 이제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가 나오네요. B가 토지를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가졌음에도 토지를 파는 행위를 했으면 권한을 넘는 게 성립이 된다. 우리 이때는 이제 대리인의 잘못이겠죠. 대리인이 실제로 가진 대기권을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데 권한을 넘은 무권 대리 행위가 표현 대리로 인정되지 않아도 기본 대리권의 범위에서는 효력이 있다. 표현 대리가 아니어도 본인에게 이 기본 대리권 안에서는 아까 그거 내용이랑 똑같아. 뭐라 그랬어요? 범위 안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며. 우리 그 내용에서 같은 맥락 끌고 내려오는 거겠죠.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해당 대리행위 당시에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것과 같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만 그치 상대방이 이 사람 대리인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야 돼. 즉 상대방이 잘못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셋째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로 이전까지는 있었던 대리권이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어. 더 이상 대리이 아닌데 그걸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괜찮겠죠? 예를 들어 본인인 A가 사망하여 B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C는 알 수 없으며 외관이 정리되지 않은 것에 A 책임이 있다고 즉 상대방 책임이 아니라 본인 책임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이 표현 대리가 성립합니다. 라고 이제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상대방을. 단 이때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거래한 게 있어서 왜? 소멸한 걸 몰랐던 거지. 처음부터 그럼 이 사람이 소멸한 거 몰랐어. 그럼 원래는 대리를 했어. 대리권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만한 게 있어야만 된대. 즉 본인 잘못이 없을 때만 그걸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겠죠. 까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가시면 한편 무권대리 행위는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추인을 하면은 대리권이 있었던 것 같은 추인,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표현대리 인정 안 되고 그 다음에 추인도 받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든가 왜? 상대방 잘못이 없는 건데 이제 표현대리가 인정되지도 않았고 추인도 안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제 대리인에게 대기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부주의해서 하면은 물을 수 없다. 결국 본인 잘못이 있다면 그러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라는 얘기 역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질문 봐주시면 되고요. 경우가 계속 분화될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이렇게 다르구나를 명확하게 분리해주는 것, 그게 법지문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28번이랑 29번, 우리 28번의 기억의 이유였는데 사실 제가 지금 지문 설명한 거, 기억이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상대방이 혹은 부주의해서 상대방이 아까 뭐였어요? 애초에 이거 자체가 상대방을 지금 보호하기 위한 거였는데 얘가 본인 잘못이 귀책이 있어. 근데 그러면 이걸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표현 대리를.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다가 지문을 이해를 제대로 했으면 사실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정답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 내가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나를 위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시다. 갑은 2천만 원 빌려달라며 을에게 위임장. 그럼 얘는 본인, 을은 상대방. 이후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땡땡 은행에, 얘가 상대방이겠네요. 3천만 원을 빌린 후 2천만 원만 주고 자신이 소유했대.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거 했는지 은행은 몰랐다라고 해. 우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 먼저 본문이랑 설명을 연결을 해주면 얘는 지금 이제 범위를 넘어서 2천만 원이라는 3천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1,000원 가졌어요. 그쵸?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 1과 관련된 선택지 봅시다. 우리 1번 선지 바로 보시면 땡땡은행의 표현들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추인을 하면 만약에 추인을 했어. 그럼 2천만 원이 아니지. 3천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인 게 사실 바로 보였으면 좋겠다. 역시 본문 독해가 되면 비문학의 문제가 어려울 수는 없어요. 내가 본문이 이해가 다 됐는데 틀린다는 말이 안 돼요. 비문학에서. 그래서 내가 본문 위주로 학습하시는 거 조금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독해력 좀 길러주셔야겠고 그래서 다른 파트도 같이 한번 가보면 우선 37번을 문학에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가 나를 감상한 것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1번부터 봅시다. 흰밥과 가자미와 나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미덥고 정답고 서로 좋대. 친밀감 1번 타당하죠. 우리 2번 세상 같은 거 밖에 둬도 좋을 것 같다는 뭐다? 나는 지금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과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힘든 상황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타당하고요. 그 다음에 가 관련해서는 5번 선지 먼저 갈게요. 다닛을 먹고 자란 이제 먹고 나이들은 탓이다. 그 다음에 외따른 산골에서 자라난 탓이다. 본인이 다닛을 먹은 공간에서 자란 거고 외따른 산골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자연물들, 동물들이랑. 근데 그런 점에서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이 해당 부분이. 하지만 궁핍했다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궁핍하게 살아가는 공간 타당합니다. 네, 괜찮아요. 부정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궁핍했던 건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가에서 괜찮아요. 그럼 나 관련해서 선택지 가봅시다. 3번 선지 가로 가시면 누군가는 이제 고래는 사라져 버렸다. 그런 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나는 믿는데. 그러니까 3번 타당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의 어떤 믿음을 지금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없을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3번 타당하고 4번 역시 깨진 파도에 유리창을 갈아 끼우겠다라면서 갈아 끼워야겠다. 달려봐야겠다. 의지적인 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니까 계속 전진하라는 다짐이다. 타당하고요. 그럼 정답이 5번이 될 텐데 왜? 우리 진주 이게 이런 곳으로 가고 싶다. 진주의 계곡 어떤 계곡을 발견했대. 새뻘집으로 간대. 이제 고래가 얘기를 해주는 내용들이잖아요. 결국에 우리 꿈이 실현된 공간이 아니라 뭐다? 우리 꿈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하지만 그러고 싶다를 아직 말하는 거니까 아직 실현됐다는 아닙니다. 네. 우리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라고 골라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선택지 조금 꼼꼼하게. 가에서는 괜찮다는 걸 조금 캐치를 잘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키워드만 봤을 때 부정적인 느낌이야, 긍정적인 느낌 이렇게 크게 문학을 푸셔버렸다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잘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3번 보고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간단해요. 내가 등장인물이 되게 많아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셨으면 내용을 충분히 푸셨을 텐데 우선 시간이 부족했다라거나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본문을 꼼꼼하게 읽기가 어렵겠죠. 고전소설 문제는 다 내용을 치면 해결이 돼요. 그런 점에서 정답이 2번인 건 어디 보시면 되냐? 그 똑같은 페이지 16페이지에 43번 바로 왼쪽에 있는 부분 보시면 새장수가 일시에 달려들어 목을 치니 이거요 하면서 부채를 내어 거꾸로 잡고 세자를 쓰니 즉 우리 이 활용 애들 걔네들이 지금 불을 끄고 있는 거지 당연히 철남의 어떤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용일치로 충분히 풀 수 있고 그래서 고전 소설은 언제나 본문만 제대로 꼼꼼히 읽어주시고 여유만 있어주면 됩니다 라는 거고 아무래도 이게 난이도에 비해서는 조금 오답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 시간이 이제 43, 44, 45 마지막 지문일수록 시간 타임어택을 조금 쫄리게 느끼시고 급하게 푸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비문학의 마지막 지문 그 다음에 문학의 마지막 지문 이게 원래 난이도에 비해서 오답이 조금 더 나오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여름방학 때 수능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3 들어가기 전 수능학습 통해서 우리 그러면서 조금 더 보완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은 내가 시간 안에 다 풀겠다를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정확하게 풀겠다, 정답률을 올리겠다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초점 맞춰주시고 혹시 내가 수능학습과 관련해서 어떤 게 요즘 수능인가가 궁금하시다면 고3 거 지금 6월 모의고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고1, 2가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본 것처럼 고3 그다음에 N수생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평가원이라는 6월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봤잖아요. 6월, 9월이 수능을 출제하는 어떤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1, 2, 3 해설을 다 찍고 있기 때문에 고3의 총평에서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정리를 해뒀으니까 혹시 내가 수능 국어에 대한 어떤 좀 힌트를 얻고 싶다 하시면 고3 영상, 총평 영상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의고사 하루 보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렇게 리뷰하시고 해설하시고 해설 강의 봐주시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함을 가지시고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수능 국어 중에서 어떤 파트가 부족한지를 잡으신 다음에 그 파트 중 큰 약점 하나를 여름방학 동안 없애는 걸로 해봅시다. 그걸 보완하는 걸로 해서 우리는 다른 강의에서 혹은 강좌에서 혹은 해설 강의 등등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